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 주에 황출세에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대선 후보 빅4 캠프 브레인에게 길을 묻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낙연 캠프의 각종 정책 공약을 다듬고 있는 홍익표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신데 이낙연 캠프에 합류한 이유, 배경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과제를 그 초기에 다듬었었고요. 같이 하는데 함께 했었습니다. 예. 결국은 다음 정부 역시 우리 민주당 정부 4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될 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점을 바꿔가는데 누가 적합하느냐 하는 거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 특히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몇 가지 위기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팬데믹에 따른 감염병 위기, 그리고 세 번째 포퓰리즘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비해야 될 것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즉 소위 DNA 사회라고 그러죠. 디지털, AI, 네트워크의 그런 새로운 미래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예. 이런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 그다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되고 경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국가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위상은 물론이고 이 글로벌 이슈를 자신 있게 대변할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저는 이낙연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 그리고 에너이노믹스를 두 축으로 대선 공약 의지를 설정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에너이노믹스가 경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보니까 국민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 예. 핵심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산층 경제,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의 중산층 경제인데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혁신 성장을 계승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혁신 성장에 기반해서 이제는 미래의 중산층 70%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략 5가지 정도의 성장 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술 성장, 그린 성장, 사람 성장, 그리고 포용 성장과 공정 성장 5개인데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 성장은 이제 우리가 기술 추종형 국가에서 기술 선도형 국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코어테크 핵심 기술 2030 전략을 통해서 대략 반도체나 미래차, AI 분야 등 신산업에서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 그린 성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세 번째 사람 성장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미래 인재를 만들고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혁신적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사람 성장입니다. 그다음에 포용 성장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과 어려운 분들의 든든한 국가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만 이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앞으로 일자리가 그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 성장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분들이 어떤 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저희가 방침을 두고 있는데, 예. 중산층이 이렇게 한 70%까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든 외국 정부에서 모두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데, 단순히 이 문제가 그냥 경제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선은 경제 기초 체력이 강화돼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예. 민주주의, 특히 포퓰리즘에 의해서 시장이 사회가 흔들리거나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선 중산층이 든든한 뒷받침을 해줘야만 사회 경제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하면요,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공약들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우리가 워낙 최저임금이 그 당시엔 낮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좀 상승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주머니를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자라는 것이었다면 예.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경제 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좀 상승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가 그냥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우리는 기술 성장과 그린 성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이른바 신복지, 예. 신복지를 핵심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결국은 기존 복지 체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해 100년 이상의 복지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사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 국가가 책임지 못 지고 있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감소 시대, 그다음에 산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가 1만 불 시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복지를 통해서 최저 기준,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 수준으로 복지 수준을 향상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복지사회가 1만 불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3만 불을 넘는 우리가 4만 불을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수준을 향상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도 다양화됩니다. 기존의 복지사회가 의료 서비스라든지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국한돼 있다면 이제는 소득보장, 돌봄, 의료, 주거, 그다음에 고용, 교육, 문화 등 국민의 관심이나 국민의 삶의 질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수준과 적정 수준을 지향하는 새로운 복지 체계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아무래도 재원이 크게 들 텐데요. 네. 부자 증세가 지금 세금 더 걷어서 재원 마련하려고 하면 반발이 당연히 거세게 마련인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이게 증세에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안에서는 다르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맞습니까? 증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 증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세가 그냥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 거죠. 국가의 역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게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재원이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고 국민들께서 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만 불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증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조차도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증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보편 증세 이전에 우리가 부동산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일반 임금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좀 더 과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이 와중에도 피해 없이 소득이 늘어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즉 고소득계,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일부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 즉 필요하다면 국민적 사회적 동의하에 보편 증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예. 그리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 공개념 3법을 내세우는데요.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제 여러 원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 세 가지 법은 독점적 토지 소유를 규제하는 3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토지 공개념은 우리 헌법에 이미 보장돼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법이나 택지 소유 상한의 관련법,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통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개인이나 또는 법인들이
필요하지 않은 필요 이상의 토지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토지들은 용도가 명확치 않고 당장에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소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법의 헌법에 맞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99년도에 이게 토지공개점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위헌 판결 받았는데 그 위헌 판결 받은 내용이 이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너무 과한 규제였기 때문에 이 99년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토지 보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개인 역시 마찬가지죠. 불필요하게 개인 주거 공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그 용도 이상으로 과다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개인적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토지의 개인 소유는 인정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시장 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폭등 그다음에 과다한 자산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이런 토지 공개점 3법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여러 가지 하나의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서도 주택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과세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주택에 대한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에도 저희가 어떤 실적을 못 냈고 또 하나는 지나친 규제 위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공개념 이번에 저희가 발의한 3법 부동산 독점 규제에 토지 독점 규제의 길을 제한하는 3법이나 또는 적극적인 공공주택의 개발을 통해서 공급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서 공공주택을 통한 저소득층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의 홍익표 정책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재성호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